다음은 동선 계획입니다. 동선 계획에서 동선이라는 것은 공간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길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관에서 들어와서 방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동선이라고 하고요. 동선의 3요소 중요합니다. 속도, 빈도, 하중.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의 빠른 정도, 즉 가사 작업을 할 때, 가사 노동을 할 때는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욕실하고 그리고 다용도실이 붙어 있어요.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물도 다용도실에 뭐가 있죠? 다용도실에 보일러나 세탁기가 있으니까 물이 사용돼서 같이 붙어 있는 게 좋은데, 만약에 욕실과 다용도실이 떨어져 있으면 좀 힘들겠죠. 자, 그리고 빈도는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하중은 움직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동선의 3요소 속도, 빈도, 하중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평 동선을 계획할 때 고려사항,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빈도가 높은 거, 자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짧게 한다. 그죠? 자주 움직이는데 너무 길면 힘들겠죠. 그 다음, 서로 다른 종류의 동선은 가능한 분리시킨다. 다른 종류인데 붙어 있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분리시키고. 자, 공간 연출할 때 일부러 고저차를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다용도실로 들어갈 때 거실 바닥보다 조금 높여서 고저차를 두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동선이 무조건 짧은 게 좋냐, 그게 아니라 동선이 원활하고 편하고 거리는 단축시키고 편리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필요가 적어야 좋은 거죠. 무조건 짧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수직 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 수직 동선은 말 그대로 1층에서 2층으로,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층 건물, 높이가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수직 동선을 매우 잘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단위 공간을 계획할 때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주택 평면 계획 시 이렇게 평면을 계획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거, 바람, 소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프라이버시도 고려해 줘야 된다. 각각 주택을 분리해서 서로 독립성을 확보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과 같이 물이 쓰이는 공간은 웬만하면 같은 라인에 배치시켜 달라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거 공간의 구성, 이거 아까 기능적 분류에서 나왔죠. 공동 공간은 거실, 식당, 응접실, 개인 공간, 침실, 서재, 작업실, 가사노동 공간은 부엌, 세탁실, 다용도실, 그리고 위생 생리적 공간, 욕실, 화장실, 통행 공간, 왔다 갔다 하는 통행 공간은 현관, 복도, 계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코어 설명했습니다. 코어는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을 모아두는 집중된 부분을 코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의 경우, 아까 그림에서 얘기했듯이 고층 빌딩의 경우 이 가운데 부분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설비를 집중시켜서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코어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각 실별로 들어가서 공간 계획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거실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기능이고요. 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도 좋아야 하고, 빛이 잘 들어오려면 보통은 남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향 쪽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현관, 복도, 계단 등 출입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좋고요. 거실의 규모는 가족의 수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많은데 너무 거실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침실은 취침 공간으로 소리를 방음시켜야 하고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자, 아동이 사용하는 침실은 부모가 보호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고 공부와 놀이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고 밝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노인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힘들다 보니까 바닥은 웬만하면 높낮이가 없이 대부분 1층이 가장 적합하고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부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능률적인 작업을 위한 순서. 못하네요. 이거 잘 받으세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재료를 준비하고 그 재료를 씻어요. 준비대, 개수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도마에서 썰거나 양념을 만들고 조리를 하고 끓이고 가열하죠.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는 순서, 준비하고 씻고 썰고 가열하고 배선하는 순서. 그래서 이 부엌 능률적인 작업 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부엌의 유형, 오픈 키친, 말 그대로 칸막이 없이 완전히 개방된 형식이다. 이 그림에는 없지만 오픈 키친. 그 다음에 아일랜드 키친은 이렇게 일반적인 부엌 형태가 있고 여기에 요즘은 이렇게 작업대가 하나 더 있으면서 여기에 개수대가 붙어 있죠. 이런 게 바로 아일랜드 키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섬처럼 중앙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해서 아일랜드 키친이라고 부르고요. 키친 네트는 작업대 길이가 2m 내외로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원룸형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키친 네트입니다. 자, 작업대 배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열형, 작업대를 일자로 벽면에 배치한다. 이렇게 작업대를 일자로 벽면에 배치하는데 그 이유는 공간의 여유가 없을 때서 대신 작업대 총 길이가 3m를 넘지 않는 일열형. 벽열형은 양쪽 벽면에 마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 반대편에도 있어서 사람이 여기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동선이 어때야 돼요? 굉장히 짧아야 돼요. 벽열형. 자, L자형은 작업대를 인접한 양면에 L자형으로 배치하는 것. 이게 바로 L자형이고요. 동선이 굉장히 아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자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배치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도 보시고 디귿자형이 되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규모 부엌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아까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순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엌의 작업 삼각형.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순서 중요하고 작업 삼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싱크대로 옮겨서 개수대, 여기서 씻고 가열하기까지 주로 이루어지는 이 세 개를 작업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동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능률적입니다. 너무 길면 요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냉장고, 싱크대, 가열대를 작업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 작업 삼각형의 동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능률적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각실별 공간 계획에서 방금 부엌을 봤으면 식사를 하는 식당실이 따로 있어요. 부엌과 식사실을 보통 혼동하기 쉬운데 부엌은 말 그대로 요리를 하는 공간이고요. 식사실은 부엌이 있고 식탁이 있으면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자, 근데 그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다이닝 키친. 다이닝을 보통 식사하는 공간이라고 하고 이게 다이닝이고요. 그리고 키친이 부엌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가정 형태인데 부엌 안에 식사실을 둔다. 막 부엌이 있고 거실을 거쳐서 식사실, 식탁을 두는 경우는 요즘 분위기상 만들긴 하지만 많진 않죠. 왜? 동선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부엌 안에 식탁을 두고 식사실을 두는 게 바로 다이닝 키친인데 그게 바로 일반적인 형태고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그 다음 리빙 다이닝. 리빙은 거실이에요. 그 다이닝은 식사하는 공간. 거실의 한 공간에 식사실을 두는 것. 그렇게 되면 작업 동선이 길어지죠. 왜? 부엌에서 식탁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LDK, 원룸에서 많이 보는 건데 리빙, 거실, 식사실, 부엌이 모두 한 곳에 있다. 거실 내에 부엌과 식사실을 설치한다. 왜?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거를 영어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의 문제에서는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D, 다이닝은 식사하는 곳, 키친은 부엌, 그리고 리빙이 거실이다. 요 정도 알아두면 세 개는 문제 나올 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리빙 다이닝도 L, D를 따서 만들고 리빙 다이닝 키친은 L, D, K. 그래서 앞 글자를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관은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대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앞이 도로겠죠. 대문과 도로와 가까이 있고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차를 둬요.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현관과 거실의 높이 차는 보통 120에서 200mm다. 자, 현관은 너무 좁아 보이면 안 되고 넓어 보여야 하며 밝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갈 때 기분이 좋겠죠. 바닥은 더러워지기 쉽죠. 왜? 신발을 벗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가는 문은 밝아야겠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바닥 타일은 더러워졌을 때 티가 안 나도록 저명도 또는 저채도, 그래서 회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많이 해요. 흰색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더러워지는 게 티가 많이 나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안에 공간을 보았으면 이제 주택 하나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 하나를 보통 1호라고 하는데 그게 20개에서 40개 정도 모여 있으면 인보구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0개에서 40호가 정도 모여 있을 때는 그 사이에 이렇게 주택단지 사이에 뭐가 있냐? 놀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중심 기본 시설은 놀이터로 근린 생활권의 최소 단위다. 근데 이제 이게 인보구가 약 20배 정도 돼서 400에서 500호가 됐어. 이런 게 엄청 많아지면 그 안에 뭐가 기준이 되냐? 유치원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인보구가 10개에서 20개 정도 모인 거고요. 그다음 그게 바로 근린 분구고 근린 주구. 얘는 이제 근린 분구가 4개 정도 모여서 400 곱하기 4 하면 1600호죠. 그래서 이 단지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건 근린 주구, 유치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 근린 분구가 되겠고요. 요 호수도 좀 알아두시고요. 인보구, 근린 분구, 근린 주구의 크기로 커지고 가끔 헷갈리게 하려고 근린 지구가 나오는데 근린 지구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인보구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인의 도보, 사람의 걸음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다. 굉장히 작은 규모가 되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생활을 하는 생활 행위에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인체 동작 공간입니다. 알아두세요. 사람이 움직일 때
차지하는 공간 크기를 알아야 돼.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뻗고 눕고, 이때 차지하는 공간을 1인 주거 공간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주택에서 독립성, 프라이버시가 가장 확보돼야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침실이 되겠죠. 자, 다음 설명에 맞는 아파트 평면 형식은 프라이버시 하면 바로 뭐다? 편복도가 아니고 계단실형이다. 자, 그럼 공동주택 배치에서 인동간격,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인동간격을 결정하는 것. 너무 가까우면 햇빛이 들어오기 어려워. 일조도 확인해야 되고 채광, 통풍을 확인해야 되지만 경관, 경치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아파트 단위 주거 형식 중 플랫은 1층형을 얘기합니다. 단층형. 한 개 단위 주거가 두 개 층, 얘는 복층형이죠. 틀렸고, 단위 주거가 하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죠? 그래서 되게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편복도형. 그래서 1층에 걸러서 설치된다. 이건 스키플로어형이고, 엘리베이터 정지층이 몇 층마다 있지 않는다? 단층형은 몇 층마다 서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플랫형은 1층형, 단층형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복층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복층형은 한 개 단위 주거가 두 개 층에 걸쳐 있다. 맞고요. 엘리베이터 정지층 수가 적어서 효율적이다. 맞죠. 상하층의 평면이 똑같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1층에는 거실을 두고 2층에 침실을 두고 하면 평면 구성이 똑같지 않고 다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평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선 계획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2차원적인 공간의 구성이지만 수평적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맞습니다. 실의 배치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 4번. 평면 계획 시 공간의 규모를 먼저 정하고 생활 행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분석돼야 돼요. 이 사람이 1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생활 행위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이고요. 주택 평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주택의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한다. 전체적인 주택의 규모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침실, 거실 크기를 결정하는 건 맞고요. 계획은 전체에서 부분에서 전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검토해야 한다. 맞습니다. 각 실의 상호관계가 깊은 것. 상호관계가 깊다라는 건 비슷한 것끼리는 격리시켜요? 아니죠. 붙어 있도록 하고 상반되는 것, 다른 것끼리 격리시켜야겠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